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호기심 많은 청취자,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과 놀라운 사실들을 추출해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번 집중 분석 시간에도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왔거든요. 늘 그렇듯 우리도 흩어져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바로 사승원 작가의 글인데요. 제목이 영화 리뷰 변호인,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는 텍스트입니다. 아, 영화 변호인이요? 개봉 당시에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빌려서 원작자가 주장하는 우리 현대사에 뿌리 깊게 박힌 제국주의 잔재, 그리고 이른바 환관 정치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 왔는지 그 흔적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주 묵직한 주제네요. 그렇죠. 나아가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본질적인 차이를 짚어보고요. 원문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법 시스템 개혁 방안과 우리 시민들의 실천 지침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취자 당신을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승원 작가의 이 글은 한국의 현대사, 특히 과거의 정치 권력과 사법제도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고 직설적인 비판을 담고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고 원색적인 부분들도 좀 있죠. 네, 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짚어두는 게 좋겠네요. 저희 두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좌파나 우파, 그 어떠한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의 논리도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역할은 오늘 제공된 이 원문 자료에 담긴 작가의 아이디어, 그리고 강렬한 주장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텍스트가 의도한 맥락 그대로 당신에게 전달해드리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네, 이 자료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판단은 늘 깨어있는 청취자 당신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이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텍스트가 가진 논리의 뼈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그 법정 장면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아, 저도 딱 그 대목에서 멈췄거든요. 법정에서 주인공이 핏대를 세우면서 외치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장면이죠. 저는 이 외침이 단순히 영화 속 캐릭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봤어요. 비정상적인 국가 권력을 마주한 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분노라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사승원 작가의 글은 바로 이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아주 치밀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그 법정 장면은 단순히 80년대의 언어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억압의 역사를 상징하는 무대가 됩니다. 거대한 억압의 역사요. 네, 원문에 따르면 당시의 권력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민주공화국을 자신들만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왕국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아주 매섭게 비판합니다. 제국주의 왕국이라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겉으로는 근대적인 법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상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거죠. 제가 글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가져다 쓴다는 대목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생각해보면 국가안보, 이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반박하기 힘든 가치입니까? 그런데 작가는 이 가치가 당시 정권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철권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대한 성벽이자 가짜 명분이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가짜 명분을 앞세워서 체제를 유지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도발적인 단어요? 아, 혹시 그 환관정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원문에서 가장 강렬하게 사법 권력을 비판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환관정치,
참 직관적이면서도 뼈 때리는 비유 같아요. 작가는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을 섬겨야 할 공복들, 즉 경찰, 검찰, 판사들의 당시의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으며 영혼을 판 환관에 비유하거든요. 영혼을 판 환관이요. 국민을 지켜야 할 무력과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오직 독재자라는 왕의 심기를 보위하는 데만 썼다는 거죠. 네,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는 데에만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입니다. 그래서는 심지어 거식이 없는 환관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들의 굴종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그 거친 표현이 왜 나왔는지 충분히 맥락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권력의 폭주를 막고 견제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보류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엘리트들이 스스로 독재 권력의 수족이 되어버린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원래 법이라는 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고치고 바로잡는 공구여야 하잖아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공구여야 마땅하죠. 그런데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기의 법은 평범한 시민을 억압하고 고문하는 잔혹한 흉기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그 흉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영화의 서사와 텍스트의 분석이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맞물리나요? 국가 안보라는 가짜 명분을 내세워서 아무 죄 없는 청년들을 불법으로 끌고 가 고문하고 검찰은 그 고문으로 짜인 거짓 자백을 바탕으로 기소장을 씁니다. 기소장을 쓰고 나면 판사에게 가겠죠. 맞습니다. 판사는 그 뻔한 거짓말을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며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작가는 단순히 몇몇 악당들의 일탈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통치 방식이 사법부라는 외피를 쓰고 시스템화된 끔찍한 비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화된 비극. 그 시스템화된 비극 속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걸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그 주인공의 대사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결국 법이 흉기가 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영화 속 주인공의 또 다른 대사에서 나옵니다. 변호인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라는 대사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초심자를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가 말하는 이 상식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법치주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명확히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게 원문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부터 살펴볼까요? 작가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뿌리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재 정권으로 이어져 온 기형적인 사법 시스템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흔히들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작가의 지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니까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죠. 그렇죠. 절차는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이 정말 정의로우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가의 시각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결국 지배자가 국민을 효율적으로 억누르고 통치하기 위해 법이라는 형태만 빌린 폭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형태만 빌린 폭력. 독재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라.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라고 강요하는 게 전형적인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해군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작가가 이상향으로 제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법이 문서로 존재하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그 이상을 요구하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법의 내용 자체가 상식적이고 정의로워야 하며 국가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인권이 철저히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권이 먼저라는 거네요. 네, 심지어 권력자조차도 그 정의로운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진짜 의미의 법의 지배를 뜻합니다. 이 차이가 왜 당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문은 단순히 이걸 역사적인 당위성만으로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제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시야를 확장하죠. 저는 그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형식적 법치주의만 남은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제 파탄과 국가의 쇠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경고였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죠.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룰을 마음대로 막 바꾸는 심판이 있는 경기장에서 누가 온 힘을 다해 뛰고 또 누가 그 리그에 자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아주 적절하고 와닿는 비유입니다. 사승원 작가가 짚어내는 바도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정의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이 휘둘리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군요. 네, 법과 제도를 믿을 수 없으니까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국내외 투자는 얼어붙게 됩니다. 권력에 결탁한 소수의 카르텔만이 법을 사유화해서 부당한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 대다수 시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 작가가 바라보는 역사의 냉혹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밥그릇까지 깨진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폭압적인 독재 정권은 국민의 치열한 저항 끝에 결국 무너졌잖아요. 부역자들 중 일부는 교도소에 가기도 했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 자료를 후반부로 넘기다 보면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조금 섬뜩한 문장 하나가 등장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묵직한 선언입니다. 독재 정권이라는 왕조는 무너졌는데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작가가 이 글을 통해 가장 강하게 울리고 싶었던 경고음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독재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에 기생하며 권력을 누렸던 제국주의의 망령, 즉 사법 권력의 잔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 네, 여전히 사법부의 기득권 속에 숨을 쉬며 형태만 바꾼 채 살아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법을 독점적으로 다루며 기득권을 지키는 거대한 사법 카르텔로 진화했다는 지적이죠. 눈에 보이는 몽둥이나 고문 같은 거대한 폭력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법전이라는 세련된 무기를 들고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한 엘리트 집단이 역사의 퇴행을 계속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통찰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작가의 말대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텍스트는 그저 분노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법, 즉 행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실천 지침이 뭔가요? 첫 번째는 타협 없는 법적 투쟁입니다. 가해자인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권력 남용의 대가를 그까지 묻는 거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해서 권력을 함부로 쓰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인상 깊었던 게 단순히 배상금을 받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가해자 개인의 인생도 국가의 예산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 선례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관행 자체를 끊어내자는 결연한 의지죠. 이어서 두 번째 지침은 연대와 공론화입니다. 아무래도 거대한 사법 시스템을 상대로 개인 혼자 싸우는 건 너무 벅차니까요.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고 상식과 원칙을 원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해서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 텍스트를 읽으면서 영화 속 대사가 또 하나 떠오르네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죠. 네. 이 선언이 그저 법전 속 활자로만 남지 않으려면 청취자 당신이 주권자로서 가진 그 힘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작가의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그 외침이 결국 이 글의 최종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억울한 시민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 일제강점기 구태를 벗어난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루게 되죠.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3대 개혁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가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는데요. 마치 밑줄을 그어가며 메모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혁안은 뭔가요? 첫 번째는 권력형 공직범죄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저지른 경찰, 검찰, 판사 등 공직자에게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자는 겁니다.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앤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일반 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즉각 수사를 받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 범죄를 교묘하게 덮어버리잖아요. 네, 권력으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서 권력으로 시간을 버는 꼼수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안은 법 왜곡죄의 도입입니다. 법 왜곡죄요.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데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판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의 사유화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속으로 축구 경기 심판을 떠올렸어요.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하는 걸 넘어서 아예 오프사이드 룰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해서 특정 팀한테 페널티킥을 줘버리는 상황 같았거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법을 독점한 자들이 룰을 마음대로 조작할 때 그 조작행위 자체를 심판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폭주하는 걸 막는 직접적인 제동장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개혁안은 뭔가요? 세 번째는 모든 재판의 전면 공개입니다. 전면 공개라 하면 지금도 방청석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 않나요? 작가가 말하는 건 그런 제한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밀실 정치를 끝내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아, 카메라를 통해서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자는 거군요. 네, 법정 안에서 어떤 억지 논리가 오가는지 그 밀실의 어둠을 걷어내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감시하자는 뜻입니다. 모든 재판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라 우리 사법체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사승원 작가의 글을 통해 영화 변호인의 명장면 뒤에 숨겨진 역사적 맥락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문가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텍스트가 당신, 즉 청취자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주신다면요. 결국 법정에서 울려 퍼진 그 외침,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법은 권력을 위한 흉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든든한 울타리. 네, 제국주의 잔재 청산과 사법 개혁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만이 우리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원문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이 권력을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이런 신선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작가의 원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나눈 재판 전면 공개와 시민의 감시라는 대목을 곱씹다 보니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모든 재판 과정이 카메라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평범한 시민들이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네. 그동안 소수의 사법 엘리트들만의 독점해온 그들만의 그 어려운 법적 언어 자체가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일상어로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아, 언어의 변화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권력을 유지하던 그 견고한 언어의 정벽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사회의 진짜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로 이동하게 될까요?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떠받치던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통찰,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심층 탐구가 당신의 관점을 한 뼘 더 넓혀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면에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지적 여정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